네, 안녕하세요. 형법총론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위법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범죄 성립의 세 번째 요소인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 성립의 세 번째 단계인데, 결국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물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비난을 얘기하죠. 뭐 도덕적으로 또는 무슨 뭐 종교적으로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법적인 비난 가능성이 이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난 가능성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사, 범죄인의 의사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가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한 행위다, 위법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감행하는 거, 감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 여기에 대해서 형법이 이제 비난을 하고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형법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책임의 원칙이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범죄 성립의 세 번째 요소로서의 책임인데, 그래서 책임은 결국 대개 한 세 가지 정도의 커다란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책임 능력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행위를 의식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했느냐,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은 고의나 과실, 이게 있으면 이제 책임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한 내용이냐, 고의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수의 입장은 고의 이외의 별도의 요소다, 별도의 책임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조건은 말하자면 고의 또는 과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책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충분히 알면서,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음 상태, 그 심리 상태, 이것은 이제 책임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책임의 구성 요소는 책임 조각 사유가 없는 거, 특별히 다른 책임 조각 사유가 없는 거, 이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책임 조건으로서의 이제 고의나 과실은 이미 범죄 성립의 첫 번째 단계인 구성 요건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었죠.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구성 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인 집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빼게 되면 나머지는 책임 능력하고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위법성과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의 소극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대개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도 있고 또 책임 조각 사유가 별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책임이 없어지거나 또는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인, 범죄 성립의 소극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극적인 요소라는 점에서는 위법성과 책임이 같습니다만, 위법성과 책임의 차이는 위법성은 객관적인 것이고 책임은 주관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법성은 양적인 개념,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법성은 질적인 개념,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 개념인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개념. 그래서
책임이 완전하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절반만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3분의 1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여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책임의 구성 요소 가운데에서 두 가지, 우선 책임 능력하고 그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책임은 형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결국 이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일반적으로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컨대 이제 나이가 좀 어려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책임 능력을 법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위하고 이럴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서 법이 아예 일률적으로 이제 나이를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14세 미만의 그러니까 13세까지가 되겠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법이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행위를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범죄 상황 어떤 상황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 다른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을 능력, 이것을 이제 책임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책임 능력이 언제 없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선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우선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의 이제 구조가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의 이제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은 형법 책임을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말하자면 14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13세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 주위의 상황들을 인식하고 또 법적인 행위를 할 것이냐, 범죄 행위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또는 거꾸로 14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사건마다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혹시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느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어느 경우에는 없다고 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구조가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최근에 뭐 더욱 그렇습니다만 소년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문제가 되죠. 요즘은 특히 뭐 학교 폭력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이 소년법에서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이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만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보호 처분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소년원에 보낸다든지 또는 뭐 사회 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한다든지 뭐 어디 또 어떤 특별한 시설에 이렇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종래에는 12세 이상의 소년부터 이런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 연령이 너무 높다,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지금은 10세 이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10세부터 13세까지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이 이제 이루어지겠고요. 그 안에 있는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다거나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소년법에는 꼭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세가 넘는 경우를 하더라도 14세부터 19세 미만, 지금 이제 미성년자도 또 민법에 의해서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19세 미만이죠. 그래서 14세부터 이제 18세가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소년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소년 사건으로 보호 처분이 될 수도 있고 형사 사건으로 가서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형사 사건으로 형벌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에서 또 이 형벌에 대한 특칙 규정을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 같은 것은 선고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장기 2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정기형으로 선고한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정기형으로 선고를 하죠. 그런데 이 소년범에 대해서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부정기형으로 선고를 해서 단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hin형 성적이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빨리 석방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제 특칙들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책임 무능력자는 심신상실자죠. 심신상실자. 그래서 우리 형법 이제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1항에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이 조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심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신병이라든지 또 정신박약이라든지 뭐 이런 또 의식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장애를 이제 의미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제